금성녀 은희경. 그 옛날 제2읍에 살았던 유리와 마리 자매가 얼마나 예뻤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대부분 고인이 되었을 것이다. 봄 햇살이 내릴 때는 기와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종아리를 대롱거리며 뻐꾸기처럼 노래 부르던 소녀들. 그들은 이제 주름투성이 얼굴을 베개에 묻고 흐릿한 동공에 어리는 새벽 어스름 속에 누워 뼈 마디에 활기가 돌기를 기다리는 노파가 되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다. 유리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버지였다. 딸들에게는 다정하고 자상한 아버지였는데 당시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유리는 일본말로 백합이란 뜻이었다. 아기 때부터 속눈썹 그늘이 짙고 유난히 얼굴이 희어 그렇게 붙여졌다. 3년 뒤 태어난 둘째 딸은 유리만큼 예쁘지는 않았지만 샛별처럼 빛나는 눈이 사랑스럽고 영특해 보였다. 처음에 아버지는 성녀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김이라는 성을 붙이면 금성녀, 즉 샛별의 소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름은 버려져야 했다. 유리라는 첫 손녀의 이름이 못마땅했던 할아버지가 곧바로 이름을 지어 보냈던 것이다. 클만과 마을리를 써서 지은 만리라는 그 이름의 일본식 발음은 말이었다. 마치 학렬이라도 따른 것처럼 유리의 이름과 대구를 이루었으므로 아버지는 금성녀라는 이름의 미련을 조금 버릴 수 있었다. 소녀들은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나뿐인 오빠는 일찍부터 서울에 올라가 명문중학에 다니고 있었다. 적막했던 집안이 소녀들의 등장과 함께 생기를 얻었다. 아버지는 그 시절에 작은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잡화점 제2상해의 주인이었다. 어머니는 제2상해에서 파는 가장 좋은 일본제 옷과 구두로 딸들을 치장했다. 자신과 자신의 딸들이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작은 댁의 여자와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부님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아버지의 밥상은 따로 차려 특별한 반찬을 올렸는데 겸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딸 뿐이었다. 유리가 소학교에 들어가 통지표를 받아오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독선생을 집으로 불렀다. 선생의 지도 아래 소녀들은 책을 읽고 팽글씨 같은 것을 배웠으며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기도 했다. 제2읍 사람들에게 제2상해는 신식 운명과 개방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부유함을 의미했다. 하얀 깃이 달린 원피스에 구두를 신고 흙먼지 날리는 신장로와 다리 위를 사뿐사뿐 걸어 지나가는 유리와 마리 자매의 모습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제2읍 사람들에게 기억의 랜드마크 같은 것이 되었다. 이제 그 오래된 기억 위로는 60년도 넘는 두터운 시간의 층이 겹겹이 덮였다. 마리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 중에 아는 이가 더 많았다. 살아있는 지인들도 하나둘 망자의 대열로
이동해 가는 중이었다. 마리 나이의 죽음은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다. 언니의 죽음을 전해 듣고 놀란 것은 갑작스럽거나 슬퍼서만은 아니었다. 죽음의 방식 때문이었다. 언니는 자살을 택했다. 76의 나이에. 전화로 부음을 알려온 언니의 둘째 아들에 따르면 그 죽음은 어이없을 만큼 간단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언니는 자신의 침대에서 초저녁잠을 자고 한밤중에 일어났다. 그리고 혼자 거실 소파에서 오랫동안 텔레비전의 영화 채널을 틀어놓고 앉아 있었다. 실내복 위에 스웨터를 걸치고 남편이 있는 서재의 문을 두드렸을 때는 새벽 2시쯤이었다. 잠시 산책을 다녀오겠다는 말에 언니의 남편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와 다른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언니가 두 번째 잠을 청하기 위해 집 앞 놀이터를 산책하는 것도 가끔 있는 일이었다. 그곳은 밤새 가로등이 밝혀져 있었고 2층 서재에서 창문을 열면 훤히 내다보이는 친숙한 장소였다. 1시간이 넘어도 돌아오는 기척이 없어 놀이터로 나가본 언니의 남편은 검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가장 굵고 뻣뻣한 가지처럼 심상하게 늘어져 있는 언니를 발견했다. 언니에게는 안정된 지위와 부유함, 가족의 화목과 잘 관리된 건강이 두루 갖춰져 있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의지와 집착은 특히 유별난 것이었다. 그날 오후에만도 둘째 며느리가 말없이 유럽으로 장기 여행을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전화로 둘째 아들을 호되게 야단을 쳤다고 했다. 힘겹게 말을 마친 언니의 둘째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을 흘려보냈다. 마리는 그 침묵 속에서 슬픔 이전의 혼란과 희미한 원망을 읽었다. 마리가 사는 임대 아파트는 신도시의 작은 공원 옆에 있었다. 지난 밤에도 마리는 베란다 문을 열고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에 섞인 솔 향기가 유난히 상쾌한 날이었다. 상현 가까운 달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텅 빈 등나무 등걸과 벤치를 쓸쓸히 비추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닥의 마른 나뭇잎들이 시멘트 바닥을 스치는 스산한 소리를 내며 우르르 위로 날아오른 뒤 어둠 저편으로 굴러갔다. 마리는 지난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기억해 내려고 눈을 찡그렸다. 그러나 언니와 공유했던 이승의 마지막 날의 기억은 무심히 낙엽을 쓸어간 늦가을 밤바람 소리에서 그쳐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늙어갈수록 눈물은 현실에서는 말라버렸고 대신 드라마와 영화를 볼 때면 언제인지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도도하고 자존심 강한 언니도 극장에서는 곧잘 눈물을 흘렸다. 언니와 함께 마지막으로 영화를 본 게 지난 봄이었던가. 백발의 노파들이 점령하다시피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고 한층 위에 있는
극장에 갔다. 언니는 여배우의 연기가 서툴다고 논평했다. 관객을 울리려면 배우는 끝까지 눈물을 숨겨야 한다는 거였다. 오래전 언니의 꿈은 영화배우였다. 인기 여배우를 닮았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교양 있고 정숙하고 순진한 처녀의 모습으로 오빠의 고향 친구 중 가장 장래가 보장된 의대생과 결혼에 성공한 것으로 언니의 연기는 끝이 났다. 언니는 오래전 상영됐던 그 영화의 캐캐묵은 해피엔딩을 사수하는 일로 평생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 새벽 갑자기 그 길고 뻔한 영화의 엔딩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마리는 한 손을 들어 자기도 모르게 축축하게 젖어있는 눈가로 가져갔다. 다음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연기에 성공했다. 다른 날 같으면 요가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먹었겠지만 아무런 의욕도 입맛도 없었다. 기운을 차리기 위해 우유에 꿀을 타서 억지로 들이킨 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화장대 앞에 앉으려는데 거실 탁자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나가서 액정을 확인하니 윤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마리는 통화 거부 버튼을 눌렀다. 샤워를 하는 동안 걸려왔었는지 2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윤이었다. 화장대의 거울 앞에 앉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마리는 그 거울 속에서 나이를 먹어왔다. 팔다리가 긴 편인데다 호리호리한 마리는 옷 맵시가 있었다. 체형의 변화를 느낀 것은 50 무렵이었다. 군살이 붙기 시작했고 신체 기능이 퇴화되는 게 확연히 느껴졌다. 그때 마리는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신중히 나누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새는 것은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다. 잇몸이 물러지고 이가 변색하고 머리숱이 적어지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 좋은 생활 습관으로 진행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추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체중이 늘어나는 것만은 예외였다. 마리는 예민했고 둔한 것을 몹시 싫어했다. 언니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세상을 뒤늦게 만난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미식을 즐기는 건 노인의 권리라고 말하곤 했다. 60이 되면서 마리는 세수할 때마다 무릎이 굽혀진다는 걸 깨달았다. 몸의 기운이 떨어지는 징조였다. 기운이 떨어지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마련이었다. 배에 힘을 주지 않게 되므로 엉덩이는 뒤로 빠졌고 어깨가 구부정해졌다. 그때 요가를 시작했다. 힘이 모자라니 유연함으로 커버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마리는 그 방면에 약간의 소질도 갖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눈이었다. 언니의 희망이 영화 배우였다면 책을 좋아했던 마리는 작가를 꿈꾸었다.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거동을 못할 만큼 늙어서까지 살아있다 해도 책이 있으니 끔찍하게 나쁘고 지루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해왔다. 눈앞이 침침하고 뿌해졌을 때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돋보기와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데 그럭저럭 익숙해지면서 흐릿하나마 보이는 만큼만 보는 방식에 적응이 되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어떤 순간을 붙잡아 두려고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변화와 흐름에 몸을 맡겼다. 그런 점에서 얼굴은 물론 손등의 검버섯까지 레이저로 지우곤 했던 언니와는 확실히 달랐다. 미모를 타고난 데다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고 최신 명품에 충실한 고객인 언니는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였다. 그러나 마리에게는 일반적 기준으로 나이를 헤아릴 수 없게 만드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10여 년 전 요가를 배우느라 노인복지회관에 다닌 적이 있었다. 사소한 이익이나 허울 좋은 권력을 둘러싼 의심과 험담, 질투와 추문이 만만치 않은 사회였다. 그때 노인들의 인색함과 완고함과 노욕의 정남이가 떨어졌다. 남자 노인들에 비하면 노파들이 훨씬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남자 노인들이 서열 싸움을 벌인다면 노파들은 자식과 손자 자랑으로 경쟁을 벌였다. 또 남들이 자신의 잣대에 맞추도록 끊임없이 참견을 일삼았다. 마리가 노인복지회관에 발길을 끄는 결정적인 이유도 그것이었다. 전국 노인 요가 대회라는 행사의 출연자에게 지급되는 얼마 안 되는 사례비 때문에 노파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졌다. 그 행사에 관심조차 없었던 마리는 몇 년씩 요가를 해온 노파들을 제치고 선발되었다는 이유와 그럼에도 어떤 변명과 양보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마리는 혼자 다니기를 좋아했다. 혼자서 조조 영화를 봤고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었고 공원을 산책했다. 신도시에 뿌리를 내린 것도 집 근처에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었다. 도서관도 10분 거리에 있었다. 유는 도서관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마리는 개관 시간에 맞춰 일찌감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고 나무가 우거진 뒤뜰의 벤치에서 오전 시간을 보내다 오곤 했다. 유는 그런 마리를 한동안 눈여겨보다가 말을 걸어왔다. 윤을 떠올리자마자 마리의 이마가 살짝 찌푸려졌다. 윤이 주말에 친구의 전원주택에 가자는 것을 마리는 거절했었다. 손을 잡고 가벼운 포옹을 한 이후부터 윤이 부쩍 허물없이 구는 것 같아 불쾌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때 윤을 살짝 밀친 것은 역겨운 입냄새 때문이었다. 무신경하게 튀어나온 배나 밥 먹은 뒤 매번 손톱으로 이를 쑤시는 버릇이나 머리기름 냄새가 독한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그 얼굴에 뺨을 댈 만큼 너그러워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윤은 마리의 거절이 가벼운 교태나 내숭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윤은 걸핏하면 노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곤 했다. 마리가 보기에는 원래부터 급하고 일방적인 성격이었다. 화장대 앞에서 일어난 마리는 장롱 문을 열었다. 옷은 많은 편이었지만 주로 유행을 타지 않는 오래된 것들이었다.
거의 입지 않는 검은색 정장 투피스는 옷장 깊숙이 걸려 있었다. 오늘만은 반드시 언니의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았다. 당직까지 가려면 잠을 좀 자두어야 할 것이다. 마리는 초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 청소를 마치고 이튿날 출발 준비까지 해놓은 다음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끝내 잠이 올 것 같지 않은 밤이었다. 책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난 이틀 동안 상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난 탓인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는 언니의 죽음에 의심을 표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도 마리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대는 조문객들이 눈에 띌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언니가 택한 죽음의 방식이 비밀에 붙여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언니의 삶을 오해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태어남은 조건을 선택할 수 없지만 노인의 죽음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사고보다는 병석에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병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아보겠다는 사람과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건너뛴 채 죽음을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나뉘었다. 요양원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고 슬프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개 치매를 두려워했지만 본인은 그다지 고통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기적이지만 천진한 말년이라고 씁쓸하게 말하기도 했다. 모두 죽음보다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두려워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고통이었다. 마리도 70살이 넘으면서부터 어지간히 긴 시간을 살았다는 생각과 함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수긍하게 되었다. 죽은 이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덜어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언니는 어떤 고통을 선택하고 어떤 고통을 피한 것일까? 여전히 알 수 없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마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갔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평소 자주 보는 오락 토크쇼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마리는 텔레비전을 끄고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방으로 들어가 자개 장롱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서랍 귀를 잡고 첫 번째 서랍을 끌어당겼다. 오랫동안 열지 않아서 서랍은 몹시 뻑뻑했다. 앨범은 모두 새 권이었다. 가장 오래된 앨범의 표지에는 감청색 비로드가 입혀져 있고 첫 장을 넘기자 마리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다. 학교 강당이었다. 맵시 있는 웨딩 드레스에 긴 베일을 늘어뜨린 마리와 달리 키가 작고 얼굴이 검은 남편은 양복이 어울리지 않았다. 마리는 결혼식 사진들을 빠르게 넘겼다. 손길이 멈춘 것은 귀퉁이에서 언니의 결혼식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언니와 언니의 남편은 제이읍에 처음 생긴 예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당시로는 꽤 화려한 결혼식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신랑과 신부는 화려한 꽃들이 띠처럼 운각된 흰색 아치 아래 미소를 지으며
세련된 포즈로 서 있었다. 제2읍의 유지 둘이 사돈을 맺는 만큼 그날 결혼식에는 수많은 읍내 사람들이 하객으로 왔다. 그 하객 속에 마리가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었다. 그날 그랬듯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먼 발치에서 시선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사람이었다. 그의 옆에는 아내가 있었다. 마리의 남편은 말수가 적고 별다른 취미도 없었다. 공사 현장에 나가 있는 날이 많았지만 집에 들어와서도 대부분 잠으로 시간을 보냈다. 계절마다 가족 소풍은 빼놓지 않았다. 마리와 아들을 포도밭이나 유원지나 절이나 해수욕장에 데려갔고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 속의 마리와 아들은 한 번도 웃고 있지 않았다. 남편은 취하면 화를 잘 내고 성질도 급해졌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뒤에는 잠에 골아떨어졌고 깨어나면 미안한 마음에 쉴 새 없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나들이에 술이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세 번째 앨범은 아들의 것이었다. 세발 자전거를 타던 시절부터 성장사가 시기별로 담겨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마리 부부와 함께 찍은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다. 그 이후의 사진은 다른 앨범에 들어있을 것이다. 호주로 이민 갈 때 아들은 자신이 집을 나가 살기 시작한 20살 이후의 사진들을 짐 속에 챙겨 넣었을 뿐 어린 시절 앨범은 가져가지 않았다. 마리는 앨범을 다시 집어넣고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상자가 들어있는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상자는 낡을 대로 낡아 귀퉁이가 허옇고 나달나달하게 달아있었다. 뚜껑을 여니 맨 먼저 누렇게 빛바랜 편지 다발이 눈에 들어왔다. 편지 다발을 묶은 끈의 매듭을 풀기 전에 마리는 몸을 일으켜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돋보기를 가져왔다. 편지는 대부분 마리가 젊었을 때 받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몇몇 필체는 아직 눈에 익었고 어떤 편지는 하도 여러 번 읽어서 문장까지 기억이 났다. 마리는 편지 다발을 묶은 끈을 푼 다음 손에 잡히는 대로 몇 개의 봉투 안에서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의 편지는 20통이 넘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래고 줄이 그어진 양면 계지 위에 세로로 휘갈긴 글씨는 번지고 희미해져 있었다. 한자가 많이 섞인 데다 마구 흘려 쓴 글씨가 종이를 빽빽히 채워서 읽기가 어려웠다. 이 편지들을 왜 간직하고 있는지 자신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역시 모두 태워버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상자 뚜껑을 닫으려던 마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돋보기를 썼다. 상자 맨 아래에 있던 낡은 노트와 종이 쪽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문갑에서 발견하고 가져온 것들이었다. 차곡차곡 겹쳐진 얇은 종이들은 결혼 축전이었고 반으로 접힌 얇은 노트에는 결혼 때 받은 축의금과 선물 내역이 적혀 있었다. 마리가 아닌 언니의 물건들도 있었다. 마리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돼 보이는 누런 종이를 집어들었다. 언니의 통지표였다. 통신부라는 표제와 제2공립국민학교라는 글씨가 세로로 인쇄되어 있었다. 일본인 선생이 손글씨로 적어놓은 글씨는 잉크가 날아가 반쯤은 보이지 않았다. 학업 성적과 근수 성적, 그리고 그 옆칸에 있는 신체 기록을 겨우 읽을 수 있을 뿐이었다. 마리는 돋보기를 벗고 장롱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은 채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다음 날이면 관 속에 누워 썩어가기 시작할 언니의 8살 때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지난 봄 마지막으로 함께 영화를 보고 나와 언니와 가로수 아래를 걷던 일이 떠올랐다. 언니가 쓸쓸한 어조로 말했다. 봄 되면 나무에는 다시 새잎이 나는데 인간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걸까? 마리가 대꾸했다. 새로 난 잎이 같은 잎은 아니지. 작년에 난 잎들은 다 죽었고 이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잖아. 넌 참 같은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못되게 하니? 그렇게 못되게 살면 속은 편하겠다. 마리는 못된 건 누군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진 않았다. 언니는 그런 말도 했었다. 어떤 때는 시간이란 게 끊어져 있으면 좋겠어. 다음 같은 건 오지 않고 모든 게 그때 끝나버리는 거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잘하면 되니까. 그때 마리는 언니가 마리를 오해하듯 자신 역시 언니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언가를 잘 안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문제일 뿐이었다. 때로 마리는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조차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이방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리는 늘 낯선 시간을 원했고 낯선 곳으로 데려다주는 남자를 사랑했다. 그런데 진정 낯선 곳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아주 먼 옛날 유리와 마리 자매는 백합과 샛별의 소녀였다. 성적표에 적혀있는 기록상으로 8살 언니의 키는 110cm, 몸무게는 17.6kg, 시력은 1.2와 1.0이었고 성적은 한두 개의 을이 섞인 갑, 그리고 영양 상태는 가. 그 작고 총명한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했던 배우는 이제 인생이라는 긴 영화의 촬영을 끝마쳤다. 조금 뒤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릿속에서 각자의 시사회를 할 것이다. 마리는 뺨에 차가운 기색을 느끼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종일 찌푸려 있더니 눈발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해 겨울 서울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추운 날들이 이어졌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숱한 비밀들이 밝혀졌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자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들을 품고 있지만 그 중에는 아주 먼 곳에서 이미 사라져 버린 별도 있을 것이다.